선진병령을 외치는 한국군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2024년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이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에서는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다수의 사망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고의로 수사자료를 파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거나 역으로 유가족이 비난받는 사례도 발생하여 군의 신뢰 회복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군에서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나 지원제도, 법률 체계를 알기가 어려워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인데요. 보다 다양한 지원제도만 잘 알고 있더라도 억울한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군 헌병 출신의 김환섭 변호사님과 함께 군 내부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해도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외부의 가족들이 대처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떠한 이제 증거가 뭐 있다고 한들 시간이 지난 후에 사건이 알려지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는 증거 은폐나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 계속 제기가 될 정도로 상당히 그 폐쇄적인데, 군인들 가족들이 이런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런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 대표님이 뭐 몸이 아프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전문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법률적인 상황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법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실체법적으로도 어렵고 절차적으로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답답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게 더군다나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은 드렸지만 군 조직의 특수성이라는 게 보안, 안보, 그야말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출입도 안 되고 어떤 증거도 확보하기 어렵고, 이런 특수성이 더 가미됐기 때문에 더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답답함이 생길 거예요. 사실 다양한 조력 창구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군 인권센터에 진정이나 신고를 하셔서 그 담당자로부터 어떤 조력을 구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피해자 법률 대리인 제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군 내부의 어떤 법조인들의 조력을 받으실 때도 있고요. 또는 군 외부에 이제 선임되어진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인권 침해 사례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군인들은 요즘 너무 잘할 거예요. 뭐 국방 콜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사고 접수가 되고 하면은 담당자가 얼마든지 그런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직접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특히 뭐 사망자 유족들을 위한 법률 제도, 이런 것들은 국방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 자체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한변호사협회, 국방부, 군인권센터 어디든 문의하셔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사망사고 말씀하셔가지고 미국과 좀 이제 연금제도나 이런 게 뭐 다르긴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군에서 죽으면은 갯값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 이게 뭐 정해진 그 규정이나 아니면 그 규범 안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사실은 제 전문 영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상을 입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훈처라든가 또는 공제회라든가 이런 특수한 제도 정책들이 이미 우리가 명시화되어 있어서 충분히 군 인사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현 제도와 충돌될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회피하도록 하고, 다만 여기서 좀 더 진일보해서 말씀을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단순히 이 어떤 부상을 입어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손해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좀 더 가시화되어서 더 구체화되긴 해야겠지만, 어떤 사건화되어서 불법행위에 의해서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단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배상의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당사자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는 관리, 감시, 견제 의무가 좀 잘못됐다는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합니다, 사실. 변호사님, 군에서 여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피해를 입은 병사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 이게 또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럼 변호사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질문 주신 사안 자체가 사실 모두 다 공감하시는 질문이긴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흔히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사실. 예. 근데 객관적 CCTV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없는데요. 근데 저희가 요거 하나는 알아셔야 됩니다. 핵심적으로 이 민사든 형사든 가사든 어떤 법률적 판단을 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 물증만 원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간접 증거나 방증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변호사라는 직업군이 결국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조력자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라고 생각했을 때 살인죄입니다. 사람이 어떤 동산을 절도했을 때, 어떤 물건을 절취했을 때 절도죄가 됩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죄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린 그걸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주체, 객체, 그리고 행위, 사실 이것들을 구성요건에 따라서 굉장히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게 바로 저희의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객관적 물증이 없는 사안에서 주변이 논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핵심 요건 사실 내지는 구성 요건 해당성에 집중을 해서 요거를 어떻게 해석되므로 어떻게 간접 방증을 하면 되겠구나. 간접 증거를 뭘 모으면 되겠구나. 이것들을 경험칙, 실무적 또는 대법원 논리에 따라서 알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쟁점을 드리고 집중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의뢰자가 뭐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억울한 건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일하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실무적으로 제가 직접 여기 현업에 있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케이스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정말 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요 했다가 소위 말해서 제가 뒤통수 맞는 경우. 예. 그리고 또는 그 반대 상황에서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진 거 맞아요. 근데 증거 없고 주변에서 사람들 다 묵인하기로 했고 이거 좀 속여주세요. 이거 좀 은폐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변호사 윤리장전에 따라 다르겠죠. 윤리장전을 그리고 그 개인의 변호사가 생각하는 바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겁니다. 뭐냐면 변호사들이 가장 첫 번째 가치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의뢰인의 이익이긴 해요. 이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뢰인의 이익되는 방향이 무엇일까? 근데 거기서 다들 선택과 결정을 좀 달리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변호사님들이 그렇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단순히 당신한테 많은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건 내 양심에 비춰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는 변호사님들이 있는가 반면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 같이 은엄폐하고 어떻게든 숨기고 거짓 진술시키고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안 대표님, 제가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면 이 기회를 빌어서 이제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사건이든 간에 사실 거짓 진술을 하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조장한다라는 것은 제 경험칙상 대다수가 밝혀지더라고요. 아무리 자기는 치밀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본인 머릿속엔 이미 시나리오가 짜져 있고 영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돕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밝혀질 진실들이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밝혀지게 됐을 때 그거에 따른 리스크는 정말 그들이 다 감내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으로 과연 어떤 게 이익일까? 정말 작은 돌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바위로도 못 막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은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장교 복무 시절에 헌병으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군 사건을 외부의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해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헌병장교, 초임장교로 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주로 작전 헌병, 그러니까 지금 군사경찰대죠 사실. 작전 헌병으로서 일반적인 어떤 경호 임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호송 이런 위주의 작전 헌병 임무를 주로 수행했고요. 간혹 이제 수사과와 연계해서 관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라든가 순찰이라든가 국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음주 단속 활동이라든가
도로교통법상 범법행위가 없는지 이를 순시하는 관내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좀 했었습니다. 주말이라든가 평일에 이제 당직사관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은 대급 부대로서 저희가 독립부대였기 때문에 저희 자체 독립부대만큼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초임장교여도. 그럴 경우에 가끔 관내에 군인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군인 신분인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를 적발하게 된 일반 민간 경찰들은 그 즉시 저희 쪽에 인계를 했었죠. 그래서 초동 조치, 수사, 초동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좀 일부 같이 협업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 양구 사건 아시죠? 휴가 나온 장병 둘이 양구 군에 있는 불량한 고등학생들한테 집단 구타를 당해서 네. 그런데 이제 군인 신분이라서 그냥 이제 대응 안 하고 그냥 맡기만 했는데 이런 처벌 기준이 그 뭐 민간인과는 이제 다른 걸로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건장한 장병 둘이 그렇게 떡실신이 되도록 맞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는 사실 주체와 객체가 무엇인지에 누구인지에 따라 어떤 신분인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요. 일단은 군인 신분이라고 하는 우리 군 장병들은 군형법에 적용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제가 군형법과 형법 자체를 그냥 일반론적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처벌의 수위가 첫 번째, 법정형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폭행죄만 하더라도 일반 폭행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과 징역형의 어느 정도 하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하의 형벌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군인 간의 폭행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군형법이 적용되면은 첫 번째,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단순 민간 폭행 사건들은 야 합의하면 그만이야. 맞습니다. 그게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명 같은 경우에는 합의해서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은 공소권 없음.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형법에 적용을 받는 폭행죄나 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불원 특례가 배제하도록 조항이 정해져 있어요. 네.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 거죠. 합의를 해도. 두 번째, 군인 등 강제추행. 자,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을 살펴보면은 일반인들끼리 강제추행, 기습추행, 어떤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고 초범인 경우에 합의까지 한 경우에는 이른바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한데요. 군인 간의 어떤 군인 등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성립한다. 군형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밖에 적용돼 있지 않아요. 법정형 자체에. 네. 처벌의 형량이 어마무시하죠. 네네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군검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걸 기소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공판으로 회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기소유예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합의를 하고 처벌을 불원을 받고 반성 취지로 하고 해도 잘 막아야 집행유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군형법과 일반 형법 사이의 법정형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입니다, 사실. 혹시 그러면은 군 형법 중에 의료법에는 착한 사마리아법 같은 게 있잖아요. 군형법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군형법상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의미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나쁜 사마리아인의 법, 이거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부진정 부작위까지 들어가는 건데, 어떤 법률을 제도화하고 개정하고 제정하는지에 따라 사실 잘못하면은 엄한 피고인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더 심도 있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군법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서 있나요? 법률 체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법률이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이 법률의 상위법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게 사실은 순서예요, 순서. 상위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헌법의 적용을 모든 법률은 받게 되고요. 법률의 적용을 모든 명령, 조례, 규칙들은 받게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완전하게 규정된 우리나라에서 깰 수 없는 대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즉 군형법도 결국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군이 이제 육해공으로 나눠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육군에 특화된 군법이 있을 것 같고 뭐 해군, 공군 이렇게 나눠질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육군에서는 이제 뭐 기갑 차량이나 전투 차량에서 이제 뭐 어떤 그 하면 안 되는 행위들 이거는 이제 뭐 해군이나 이제 공군에는 없는 법들이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군이 탑승한 그 이제 기갑이나 전투기에서 침을 뱉으면 이게 그 군 형법에 걸려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예 공군이 육군의 법에 있는 법을 접촉을 했어요. 저촉을 했다. 예. 그러면 이건 육군 법을 따라야 되나요? 공군 법을 따라야 되나요? 이거는 정의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군 형법이라는 게 육군 형법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게 군, 그야말로 육해, 공 모두 합친 군 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안 대표님이 주신 예시처럼 기갑이라는 어떤 장갑차가 공군에는 없겠죠.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없겠죠.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육군 같은 경우에 군형법상 장갑차에서 침을 뱉으면은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군형법이 정의가 돼 있다면 공군이 어느 날 이제 육군의 시차를 나와서 공군 일개 장교가 장갑차에 탑승하고 침을 한번 뱉었습니다. 적용을 받겠죠. 적용을 받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국가 법령 시스템 등의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모든 법들은 웬만한큼은 다 공개입니다. 군형법도 공개가 돼 있어요. 적용 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제1조 내지 2조, 1조는 대부분 목적이고 2조에 정의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여기서 말하는 군인이란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거기는 군인을 얘기합니다. 네. 군별로 이게 법률적인 뭐 해석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네,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하나로 같아요. 묶여 네, 있군요. 군형법은 공군이든 육군이든 처벌을 똑같이 군형법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아예 하나로 묶어버렸군요, 그냥.